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쁜 감정에 흔들릴 때 읽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24년 2월에 출간되어 현재 인문 심리학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갈매나무, 저자는 권수영님입니다. 이 책은 세바시, 어쩌다 어른, 상담학의 권위자 권수영 교수가 전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과 화해하는 법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안, 분노, 무력감, 미움, 죄책감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자는 그런 우리에게 불안, 분노, 무력감 뒤에 숨은 진짜 감정을 돌보는 심리 수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프레임으로 내면 가족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미국의 가족치료학 교수인 리처드 슈워츠가 제시한 이 관점은 우리 마음속 감정들이 실제 가족 시스템처럼 작동한다고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한 가족을 이루는 각각의 구성원처럼 감정 시스템 속에서도 각각의 감정은 소인격체처럼 상호작용하며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가운데 필요없는 감정이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단계별 코칭에 따라 내 감정 세계를 탐색하는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마음속 시스템이 균형을 이룬 상태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마음마저 기계적 원리로 설명되는 현대 사회에서 제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었어요. 내 안의 모든 감정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 자신의 마음을 적절하게 운영하여 인생을 보다 멋지게 살 수 있게 이끌어주는 인생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내 안에 숨은 진짜 감정을 돌보는 심리 수업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내 안의 모든 생각과 감정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복잡하게 얽힌 마음속 시스템을 이해하여 내 안의 모든 감정을 살리는 심리학. 늘 조마조마한 이 마음만 없어져도 좀 살 것 같은데. 불안. 우리가 불안의 원인은 외부 현실에서만 찾는다면 자기 내면의 진짜 현실을 제대로 알기란 어렵다. 내가 너무 화내긴 했지. 하지만 그쪽 잘못이 먼저 아니야? 분노. 분노의 방향은 늘 다른 사람을 향한다. 이는 우리 마음속 상처를 방어하는 시스템의 전략이다. 내가 좀 더 잘했으면 그 사람도 떠나지 않았을 텐데. 죄책감. 행복한 순간이 이상하게 불편한 이유는 소중한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일 수 있다. 저 사람은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좋게 봐줄 수가 없잖아. 미움. 우리 안에 어떤 부분이 상대방의 어떤 부분 때문에 미움을 느끼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안 될 텐데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무력감. 독립적으로 느끼고 행동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무력감 극복의
첫 번째 조건이다. 파트 1. 나쁜 감정은 나쁘지 않다. 사람의 마음이 시스템이라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시스템은 의외로 복잡한 용어다.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쉽게 입에 올리는 단어이기도 하다. 국가에 시스템이란 말을 붙이고 사회에도 시스템이란 말을 붙이곤 한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 개체가 모여 만들어진 집단을 시스템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리 간단치 않다. 일상에선 오히려 개인이 모여 만들어진 총합으로서의 단순 집단과 구별할 때 쓴 용어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스템이란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시스템 사고란 다양한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이해한 다음 그 패턴을 관찰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식이다. 앞서 선형적 사고의 예로 말했던 모던 타임스 속 컨베이어 벨트는 작업자의 작업 속도가 어떻든 이미 입력된 속도를 유지한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복잡한 시스템적 사고가 가능한 인간이라면 각 작업자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 기계 작동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초기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인간의 생각이 움직이는 방식을 기계에 탑재하기 위해 이 시스템 사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인과관계를 선형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닌 다양한 변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시스템 사고 연구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심리치료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선형적 원인을 중요시했던 정신의학 연구 역시 현재는 다양한 변인들이 얽힌 시스템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나는 이제 인간의 시스템적 사고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찬찬히 들여다보기를 제안한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마음속 감정 세계와 비슷한 시스템 구조를 갖춘 또 다른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가족 시스템이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감정을 다루는 적절한 방법이 가족 내에서 문제아로 취급받는 구성원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과 매우 닮았기 때문이다. 감정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 정통적인 방식의 정신의학 연구는 한 사람이 어떤 심리적 위기를 경험하는 이유에 큰 유발 사건이 있거나 개인의 타고난 성격 기질이 한몫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현재는 어느 학문 분야나 문제의 원인은 오직 한 가지라고 여기지만은 않는다. 그런데도 가장 유력한 원인을 찾아내려 하고 그 원인에만 목을 매는 경우를 보면 아직도 선형적 인간관계를 따르는 모습이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마치 자살의 원인을 우울증에서만 찾으려는 것처럼 1950년대 초 정신의학자들은 인공두뇌학 연구자들이 집중 연구한 시스템 사고의 영향을 받아 당시 개인의 기질로 인한 정신질환이라고 믿었던 조현병의 발병 원인을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아이의 조현병은 가족 내에서 상호작용이나 소통의 어려움을 겪으면 더욱 극심하게 발병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 결과 정신의학자들은 시스템 사고를 적용하여 심리치료를 업그레이드한 가족치료를 태동시켰다. 아이만 따로 떼어서 심리치료를 하기보다는 아이가 가족 내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가족 구성원 전체를 만나봐야 한다는 것이 가족치료의 핵심이다.
한 아이의 심리적인 문제를 가족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별개의 문제라고 여기면 시스템 사고는 가동되지 않는다. 가족 전체의 상호 역동 관계에서 아이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보는 관점이 시스템 사고의 기본 맥락이다. 가족들 사이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하던 막내딸이 갑자기 우울 증세를 보인다고 가정해보라. 그때부터 막내딸 아이 한 명만을 진찰하여 진단하고 약물 치료법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다분히 선형적인 접근이다. 시스템적 접근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면서 혼란을 겪어온 막내딸의 역할과 가족 전체의 패턴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딸의 우울증 증상이 드러나는 가족 구성원 전체와 얽힌 역기능을 바로잡아 아이를 제대로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 시스템을 이해하고 나아가 감정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을 알려면 먼저 시스템의 생성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 원리를 다음 사례에 등장하는 3명의 가족 구성원을 놓고 이해해보자. 내 안에 쌓인 감정이 엉뚱하게 분출될 때 6살 여자아이 미진이가 엄마와 함께 아동상담실을 찾았다. 아동상담을 진행하는 놀이치료실에서 미진이는 치료실 벽면에 빼곡하게 진열된 멋진 장난감을 보고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한눈에 보기에도 잔뜩 주눅이 들었고 마지못해 몇 가지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를 시작할 때도 주도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소꿉놀이 같은 역할놀이에선 엄마의 역할을 유난히 강하게 표현했다. 놀이에서 엄마는 주로 소리를 지르고 야단치는 역할이었다. 당연히 놀이치료사는 이 소극적인 아이가 엄마와의 관계에서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을 예측할 것이고 주위의 친구들과 어울리려는 사회성도 떨어지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놀이치료사는 상담을 마치고 미진이 엄마를 만났다. 예상대로 미진이의 엄마는 자리에 앉자마자 아이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았다. 집에서는 물론 유치원에서도 아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일이 전혀 없어 엄마가 일일이 신경 쓰고 도와주어야 할 때가 많다며 언성을 높여가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당신이 놀이치료사라며 엄마와 아이 중 누가 문제라고 하겠는가? 매사에 소극적이고 주도성이 낮은 기질을 타고난 아이의 문제인가? 아니면 아이를 그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엄마의 공격적인 양육 방식의 문제인가? 그것도 아니면 양쪽 모두에게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소가 있을까? 가족 구성원의 문제를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의 문제냐, 혹은 다른 사람으로 인한 문제냐, 아니면 둘 다의 문제냐 등등으로 보는 관점은 사실 시스템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한 지극히 단순한 접근 방법이다. 문제 당사자가 가족 시스템을 이루는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이라면 시스템의 전체적인 역동관계를 적절히 고려해야만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의 역동성을 잘 아는 전문가라면 가족 시스템을 구성하는 세 번째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 아이와 엄마, 그리고 아빠까지 세 명이 모두 아동 상담실에 모였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이들이 3인 가족이라면 이제 온전한 가족 시스템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먼저 숨겨져 있던 제3의 인물인 아빠와 아이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빠와 있는 미진이는 엄마와 달리 아빠에게는 친근하게 대한다. 그런데 왠지 엄마와 아빠 사이에 싸한 냉기가 흘렀다. 알고 보니 미진이의 엄마와 아빠는
평소 집에서 다정한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고 아주 기본적인 소통에도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부부였다. 연애 결혼했냐고 물으니 연애한 지 2달 만에 갑자기 아이가 생겨서 계획이 없던 결혼을 서둘러 하게 되었노라고 대답했다. 아빠와 있는 미지는 비교적 적극적이었고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이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심지어 아빠는 미진이가 이렇게 치료실에 온 이유는 순전히 엄마의 양육 방식이 잘못된 탓이라고 한탄스러워하기까지 했다. 그러자 미진이 엄마도 되받아치기 시작했다. 아빠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나치게 아이를 감싸기 때문에. 미진이가 아빠 말고는 아무하고도 놀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유치원에서 친구와 잘 지내지 못하는 것도 모두 아빠 때문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미진이 담당 치료사는 매일 저녁 남편이 퇴근한 후에 이 집안에서 일어날 일을 상상해 보았다. 종일 아빠를 기다렸을 미진은 아빠가 오자마자 품으로 달려가 어리광을 부린다. 어쩌면 낮에 엄마에게 야단 맞은 일을 아빠에게 고자질할지도 모른다. 미진이 엄마와 아빠는 어떻게 소통할까? 아마도 언성을 높여 서로의 양육 방식을 놓고 잘잘못을 따질 가능성이 크다. 3명의 가족 구성원이 만들어내는 가족 시스템은 자동 회로와 같다. 엄마는 주로 낮에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불평을 드러낸다. 저녁에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아이는 낮에 혼난 일을 고자질하며 아빠를 통해 엄마에게 복수한다. 엄마와 아빠는 아이 문제로 저녁마다 다툰다. 이러한 패턴은 매일매일 자동 반복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동회로의 전력량은 한층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음날 엄마는 전날 아빠와 다툰 남겨진 상처로 아이에게 더 모질게 감정풀이를 하기 마련이다. 이에 저녁이 되면 아이는 다시 아빠의 힘을 빌려 낮에 당한 일을 상기하며 더욱 강하게 엄마에게 반격할 것이다. 결국 엄마와 아빠의 다툼으로 이어지고 그 강도 역시 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가족 시스템의 패턴을 읽을 수 있는 가족 치료사는 가족 구성원 전체의 변화에 대한 접근도 달라진다. 바뀌어야 하는 것, 아이의 기질이나 엄마의 양육 태도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오히려 엄마와 아빠의 소통 방식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엄마와 아빠 양자의 관계는 결국 아이를 개입시켜 3자가 소통하는 방식으로 엉뚱하게 바뀌고 말았다. 두 고래, 엄마와 아빠의 싸움에 아이만 새우등이 터지는 꼴이다. 문제아인가 순교자인가. 20세기 중반 북미에서 가족 치료를 시작한 임상가들은 문제를 가진 가족 구성원을 규정된 환자라고 불렀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말 그대로 그 환자는 사실 진짜 환자가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규정한 환자란 뜻이다. 부모들은 주로 자신의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 가족 치료실을 찾아온다. 그러나 아이는 자신의 문제를 통해 가족 시스템의 패턴을 보여줄 뿐이다. 아이는 주위에서 문제라고 지적하는 증상을 되풀이하면서 가족 내 자동회로 시스템을 유지해 나간다. 어쩌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아이의 증상은 아이가 자신을 희생해 가족 시스템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한 것 아닐까. 미진이는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주도성을 가지기보다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때마다 남남처럼 지내던 엄마와 아빠가
일시적이나마 서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느꼈을지도 모른다. 물론 아이가 자신의 소극성을 무기로 엄마와 아빠를 소통시켜야겠다고 미리 계획을 짜고 추진한 행동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미진이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소극성이라는 문제의 원인을 유지하면서 엄마와 아빠를 소통시키고 있었다. 그렇지 않고는 엄마와 아빠가 영영 소통하지 않는 남남이 될지도 모른다고 내심 불안했을 수도 있다. 또 미진이의 엄마와 아빠는 서로에 대한 불만을 건강하게 표출하고 소통하는 법을 전혀 몰랐던 듯하다. 내면에 쌓인 감정을 서로에게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를 중간에 둔 간접적인 소통이었다. 평소 엄마와 아빠가 전혀 대화하지 않고 각자 딴 방에서 생활하는데 무의식적 불안감을 가진 어린아이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저녁마다 싸우는 엄마와 아빠의 상호작용을 아이는 비교적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아니, 저녁마다 엄마와 아빠가 싸워야 안심할 수도 있다. 부모가 말없이 각 방에서 조용히 지내는 저녁은 다투는 소리보다 오히려 아이를 더 불안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유학 시절 가족치료사 훈련을 받을 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이야기가 있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의 문제나 증상은 절대로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점을 주시시키는 말이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를 진단할 때 이지를 써서 성급하게 단정하지 말고 대신 쇼를 쓰라고 교육받았다. 예컨대 수련 중 내가 아이가 소극적이다 라고 말하면 바로 아이가 소극성을 보인다고 바꿔 말하도록 지적받았다. 왜일까? 바로 한 가족 구성원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 전체가 가진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가족 치료의 선구자들은 문제의 당사자처럼 보이는 가족 구성원이 사실은 시스템 전체를 위한 희생양이요. 순교자 같은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진짜 문제는 그 구성원의 희생을 모른 채 계속 전력을 높여가는 가족 구성원의 자동회로 시스템이다. 어떤 감정 에너지가 숨겨져 있을까? 가족 내의 자동회로 시스템을 작동하게 하는 전력은 바로 감정이다. 앞의 사례처럼 미진은 아주 어릴 적부터 자주 다투는 엄마와 아빠의 관계에서 무의식적인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을 터다. 이때가 바로 가족 내의 시스템 자동 회로에 전력이 공급되는 순간이다. 언젠가 아주 우연히 미진은 자신의 불안을 적절히 낮추는 방법을 찾아낸다. 자신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소극성을 보이자 엄마와 아빠가 거친 소통을 시작한다는 점을 발견한 거다. 물론 서로 다투는 대화이기는 하지만 아이는 엄마와 아빠가 아무런 대화 없이 밥을 먹는 식탁에서보다 훨씬 안정감을 느낀다. 그래서 미진은 자연스럽게 소극성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지니게 되었고 불안할 때면 더 소극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미진은 불안을 느낄 때마다 소극성을 드러내는 패턴으로 가족 내의 자동 회로를 구성하였다. 부부에게는 어떤 감정 에너지가 숨겨져 있을까? 연애다운 연애도 못해보고 급하게 결혼한 아내는 여성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충분히 느끼지 못했다. 하루아침에 애인도 아내도 아닌 아이 엄마로 돌변한 자신의 모습에 초라함마저 느껴졌다. 그럴 때 내밀한 감정은 남편과 솔직하게 나눌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야근이 잦은 무뚝뚝한 남편과 그럴 기회는 전혀 없었다. 절절한 외로움이 쌓여 이러다가 우울증에 걸리는 게 아닌지 불안하기까지 했다. 내면의 감정은
날이 갈수록 격하게 변하고 어느샌가 남편에 대한 원망과 외로움을 남편 대신 아이에게 표출하게 되면서 시스템은 더욱 강화됐다. 그렇다면 연애 기간에 갑자기 아이가 생겨서 얼떨결에 결혼한 남편은 어떤 감정으로 부부 생활을 하고 있을까? 늘 아내가 자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고 여겼다. 성생활에 있어도 아내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매사에 자존감이 낮았다. 남편 역시 남성으로서의 부적절함과 아내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열등감 등을 당사자인 아내와 터놓고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엉뚱하게도 아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가족 내 자동회로 시스템에는 구성원들의 온갖 감정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가족 치료사가 이 시스템을 느슨하게 만들려면 제일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바로 감정이다. 아이의 불안, 아내의 외로움, 남편의 부적절감을 제대로 다루어야 시스템의 전력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 물론 가족 치료사가 시스템의 3쿠션 패턴을 찾아냈다고 해서 변화가 시작된 건 아니다. 각 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감정을 공감해야 가족 내 자동회로의 전력이 낮아지고 가족 시스템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먼저 아이의 불안을 충분히 공감하고 엄마와 아빠도 아이의 불안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한다. 아내의 외로움을 남편이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고 남편이 느끼는 부적절감을 아내가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가족 배우에 흐르고 있는 감정 에너지가 얼마나 강력하게 가족 내 자동 회로를 움직여 왔는지 깨닫게 된다. 그럴 때 비로소 셋이 만들어낸 어색한 자동 회로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힐링이 시작된다. 자존감이 낮은 이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부적절감은 자신의 존재를 늘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감정이다. 주로 어린 시절 부모나 중요한 대상들로부터 학대를 경험하거나 충분히 수용되지 못하고 늘 비난받고 비교당할 경우 이러한 감정을 가지기 쉽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따뜻해지는 봄날 잘 지내고 계시죠? 3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낮의 햇살은 참 따뜻합니다. 산책도 하시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느껴보시길.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